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글로벌 테크 담당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이고요. 오늘 저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발표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전반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는 조금 약간 차별화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봤었고 또 앞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나름 조금 전 드라이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미래의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런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지만 사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재의 그런 주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지금 저도 오늘 오후에 메타버스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메타버스를 상장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고 이제 세미나도 한 번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금감원 심사실에서도 또 이런 네트워크 자리를 갔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 메타버스로 상장한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럭키했어요. 왜냐면 희소성이라는 가장 큰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람들이 뭣도 모를 때 그냥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개념이 주식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덕을 봐서 상장을 잘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메타버스 국내나 해외나 할 거 없이 엄청난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도에 가까웠었죠. 그러니까 물론 유동성 효과도 있었겠지만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3월달에 로블록스 상장을 전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아마 상장 신고서에 메타버스를 10번 넘게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대중적으로 좀 소개도 많이 되고 로블록스도 상당히 성공을 하면서 뭐 빅테크들도 막 옆에서 이렇게 좀 나름의 펌프질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성장, 새로운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각광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은 아까도 이제 같은 하이퍼사이클 곡선에서 보셨겠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정점을 지나서 냉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의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일단 이제 개념 분류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MMORPG라는 뭐 게임 리니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메타버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하고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달라야지만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대중화가 될 건지 산업 규모 시장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좀 작년 얘기죠. 작년에 이제 로블록스가 유튜브보다 150, 유튜브에서 평균적으로 54분 접속하는데 로블록스가 150분 접속하더라. 유튜브가 제일 큰 플랫폼인 줄 알았더니 로블록스에서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부각을 받았던 이제 딱 1년 전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블록스 MAU 지표를 보시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빠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킹 금액이라고 해서 로벅스 판매액이 이제 매출의 선행 지표인데 그게 사실은 엄청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로블록스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평일에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애들이 뭐 로블록스 못하니까 그 빠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만 주말에 MA 지표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네들도 어쨌든 성장 전환에 대한 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시장 규모는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어떤 걸 산정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지만 뭐 단기에 3배, 뭐 장기적으로 10배 그런 성장할 거라는 산업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부침은 있겠지만 이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 인터넷이다, 메타버스가 10배 성장하니 거기에 햄버거 기업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좀 익숙한 개념들이니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 플랫폼들 그리고 서비스들 그런 것들과 지금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웹 RTC라는 기술이라든가 뭐 3D 인터랙티브 컨텐츠 이런 실시간 연동되는 그런 이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기술들 쪽인 요소들 이런 게 좀 들어가야지만 저는 약간 진정 요즘 말하는 메타버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좀 뽑아왔는데 이 실시간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컨텐츠가 이제 연동돼야 된다는 뜻이고 초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5G라는 인프라들이 완전히 깔려야지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쪽에서는 이제 웹 RTC라는 기술이 좀 중요해요. 뭐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약간 기존에 저희가 썼던 영상 통신 프로토콜은 TCP/IP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연성이 낮고 자유롭게 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P2P 기반의 어떤 중간자 없이 마음대로 스트리밍을 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웹 3.0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 유사한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구글 크롬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크롬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데 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 기존의 TCP/IP는 이제 사실 데이터 유실이 별로 없어요. 안정적인데 UDP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웹 RTC 같은 경우는 빠르긴 하고 편의성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손실 가능성이 있죠. 그런 좀 단점들이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단에서 저는 이제 VR 헤드셋이 이제 사실 16년도에 14년도에 나왔던 그런 기기들인데 그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 기억에는 이제 컨텐츠가 없어서 이제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그 가격대도 뭐 싸게 나왔는데 사실 실망감을 많이 줬던 기기 디바이스였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오큘러스 메타가 만든 오큘러스 2 시리즈가 너무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요. 300불대. 근데 해보니 뭐 쓸만하더라. 라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800만 대 시장까지 왔거든요. 하드웨어 시장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그 디바이스 시장이 좀 형성됐다라고 하려면 글로벌하게 1억 대 정도 팔려야 됩니다. 사실 그 메타버스 오큘러스2는 사실 거의 뭐 원가에 판다고 보시면 돼요. 마진이 거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위해서 메타가 그냥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거의 1000만 대 시장으로 올라섰고 이게 저희가 사실 제가 보는 키 티핑 포인트는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아마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 정도에 XR 디바이스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만들어서 대중화가 성공을 한다면 저는 그때가 약간 대중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뛰어드는 시장은 적어도 1억 대 시장을 만들 거니까 라고라는 약간의 뭐 희망이 섞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는 메타 오큘러스2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장이고 근데 이것도 아직은 사실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지금은 4K 디스플레이 수준에서 뭐 140도 시야각 뭐 이런 뭐 다중심도 초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이랑 정확하게 이제 일치를 시키려고 멀미가 없게 만들려면 뭐 아이 트래킹 기술이라든가 눈동자 추적 기술, 뭐 포비디드 렌더링 이런 기술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기술의 완성도로 그런 제품을 만들기는 한게 좀 제한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세대 제품이 뭐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는 올해 말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오큘러스 다음 시리즈죠. 근데 이제 오큘러스에서 제시한 다음 시리즈 컨셉이 이제 저 바이저 컨셉입니다. 약간 뭐 AR 글라스로 좀 가려고 하는 형태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VR 헤드셋 같은 경우는 AR 글라스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합되는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AR 글라스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 AR 글라스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홀로렌즈 2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켓이 한 30% 정도고 대부분 B2B 산업용 의료 현장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는 전략이 심플합니다. 그 B2B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대상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도 게임을 통한 어떤 B2C의 메타버스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AR 글라스의 완성도 가장 높은 홀로렌즈 2조차도 실질적으로 뭐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컨슈머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을 대중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컨텐츠도 부족하고 제약 사항이 좀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AR 글라스가 나오려면 너무 선행돼서 해결돼야 되는 기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AR 글라스 VR 헤드셋은 해봤자 2~3시간밖에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형된 배터리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한 하루 종일 10시간 글라스 쓰고 다니려면 하루 종일 굴러가야 되는데, 이 정도 배터리 기술이면 적어도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개발 단계고 한 25년 정도 돼야지 상용화 가능한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5G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5G가 아닙니다. 4.5G 정도 되는 그런 5G인데, 진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는 엣지 컴퓨팅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그 고해상도의 어떤 그 입출력 장치를 여기서만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 네트워크가 완전히 깔리고 나서 이걸 완전히 전송하고 받아서 입출력만 해놓은 상태가 되려면 정말 5G도 또 업그레이드된 5G, 그러니까 진정한 5G가 깔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5G에 대한 어떤 캐펙스 투자 기대감은 사실은 조금 소강 상태죠. 왜냐면 하반기 점진적 경기 침체 하강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여러 그 메타 같은 경우도 나자르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4년을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구글도 공식적으로는 AR 글라스를 우리 메타버스 하겠다라는 얘기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메타버스 할 수 있는 업체죠. 그래서 최근에 AR 관련된 렌즈 기술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거 메타버스에 맞물리면서 또 약간 재부각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속에서 똑같이 현실이랑 같은 개념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스마트 시티라든가 팩토리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떤 기술인데,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기술을 제일 잘 활용해서 상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미국의 PTC 기업이라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3D 인터랙티브, 리얼타임 렌더링, 이게 이제 실시간 상호작용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업체로는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래는 게임 엔진 업체였죠. 사실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쓰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게 갑자기 메타버스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프레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티라는 업체가 이제 상장 업체고, 얼리얼이라는 회사는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의 이제 자회사 형태로 있는데, 에픽게임즈는 아직 상장을 안 했고 텐센트가 대주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라는 회사가 이제 제가 2020년도 한 7월달 상장해서 제가 기억에는 70불, 80불 이때부터 커버를 시작을 해서 15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30불, 40불 정도 됐는데, 그 회사가 저는 이제 유니티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중장기적인 어떤 이 3D 콘텐츠에 대한 혁신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주식시장 환경 자체가 예전 같았으면 5년 뒤에 있는 실적을 땡겨서 지금 밸류에 반영을 해서 정당화 시켰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업체한테 프리미엄을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멀티플을 막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티도 PSR이 이익이 안 날 때 보통 PSR이라는 지표를 쓰죠.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개념 비배율인데, 한때 PSR은 50배가 넘었어요, 유니티가. 근데 지금 다
4분의 1 토막 나서 지금 7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게임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름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더 이제 분기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게임 엔진 시장 그리고 3D 인터랙티브 이 리얼타임 렌더링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 만드는 시장이 굉장히 쉽게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거죠. 이 두 업체들 때문에. 그래서 그 3D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유니티는 좀 모바일 게임이 특화되어 있고 언리얼 같은 경우는 PC나 콘솔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둘 다 잘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용어상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장사는 유니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니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유니티 지금 사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런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업체들 때문에 이 3D 컨텐츠를 만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블록스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작년에 메타버스의 붐업을 시켰던 가장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로블록스의 상장이. 근데 왜냐면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경제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용자들은 뭐 게임을 이용하고 가상 경험을 이용을 하지만 이 로블록스가 가장 다른 플랫폼들이 차별화된 부분은 이 게임 그 이용자가 아니라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만든 게임을 잘 만들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경제적 유인 이런 걸 만들었고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쉽게 그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 가상 생태계 속에서 로벅스를 통해서 게임의 이용료를 이제 사고 팔고 아이템도 사고 팔고 하겠지만 반제품 형태로 3D 형태의 반제품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하나의 경제적 생태계가 좀 완벽하다는 거고 메타도 사실 로블록스의 플랫폼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로블록스가 좀 완성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나이트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포트나이트는 사실 이제 그 배틀로얄이라는 3인칭 슈팅 게임이죠. 근데 이제 이 CEO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제 뭐 소통, 소비, 문화를 상영하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는 넷플릭스 CEO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정도로 포트나이트 CEO는 뭔가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도약을 좀 예고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메타버스 이전부터 좀 뭐 소통형이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핫했던 어떤 플랫폼인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3조 원에 인수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 미만이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마인크래프트를 되게 전략적으로 싸게 잘 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조금 더 특징적인 거는 이게 이제 창의적,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 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상화폐랑도 경제 체제가 연동되긴 하는데 이거를 따로 로벅스처럼 이렇게 현실 달러랑 교환되는 시스템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것까지 보완을 하게 되면 로블록스하고 대등한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페토는 사실 좀 로블록스나 이런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잘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BM 자체가 정교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메타버스를 산업이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프라 쪽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어떤 기반 기술이라고 하면 뭐 클라우드 기술이 되겠죠.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져야 되고 클라우드 기술이 어떤 플랫폼이 돌아가는데 이제 기반적으로 이제 서포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클라우드를 잡고 있는 뭐 빅3 업체죠.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업체들이 다행히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서비스 기반 위에서 굴러가는 거고요. 포트나이트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는 사실 가장 뭐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고 저는 그 키플레이어를 애플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뭐 3D 컨텐츠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뭐 GPU가 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GPU 최대 업체인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제품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뭐 AMD도 있고 뭐 다른 뭐 인텔도 GPU를 만든다고 하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를 아직까지는 이제 뭐 비트할 정도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제 최대 뭐 수혜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에픽 게임즈 언리얼이 이제 거의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ARVR 콘텐츠가 풍부하진 않지만 현존하는 콘텐츠의 거의 뭐 90%가 유니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장 지배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금까지 주가에 좀 반영됐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플랫폼은 솔직히 제일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플랫폼은 누가 강자가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메타가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로블록스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 중에서 그 생존 비결은 뭐냐면 이 상호 운영성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한 플랫폼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생태계 전략?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제페토에서 쓰던 아이템을 소유권을 NFT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메타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에서 만든 어떤 아이템을 뭐 리니지에도 쓸 수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회사가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NFT 통해서 철저하게 소비자가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과 어떤 기술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오픈 생태계 전략을 취한 플랫폼들은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메타가 그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레이블리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첨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엔비디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제가 자신 있게 혹은 정말 이건 리즈너블하게 살 수 있다, 뭐 자녀한테도 뭐 물려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의 그런 종목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저고점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그런 타임라인이 길고 기회비용도 있고 왜냐면 올해 안에 사실 V자 반등은 어렵거든요. 메타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잠깐 V자 반등한 이유는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 광고, 지금 본업이 광고인데 광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훼손이 되면 너네가 그 캐시카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가장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태동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우선 속도, 투자 속도 이런 거는 상당히 부침을 겪으면서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주식시장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약간 밸류체인 기술 분석, 기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상으로 저의 세미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열정적인 강연으로 전체 포럼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열정적인 강연에 대한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앞으로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현장에 관련된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로버스 모르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시각효과 산업 1세대이기도 하신
박관우 위즈윅 스튜디오 대표님과 메타버스로의 여정을 떠나보도록